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터지는 부분이 어딘가 금융회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본 금융회사가 망했나? 중국 금융회사가 망했나? 미국 금융회사가 망했었나? 미국 금융회사 망했어요. 미국 금융회사 얼마 전에 많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일본 금융사들 망했나? 95년도에 버블 터졌을 때 망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망한가? 망했을까? 97년도에 망했죠. 망했죠. 5대 은행으로 확 예, 줄었죠. 예. 그럼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보이나? 곽시원 박사님과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중국이 부동산 버블, 일본도 버블 다 터졌어요. 지금 중국은 거의 부동산이 망해가고 있고 일본은 망했다가 조금씩 올라왔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버블이나 부동산 그 열풍이 지금도 있어요. 이 현상을 경제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스트저널에서 추정한 건데 중국의 부동산 헌다와 베이게위엔이나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날려먹은 돈이 예. 약 11조 달러로 추정이 돼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이라는 더 많은 돈이죠.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중국의 경제 위기는 쉽사리 회복되기가 힘들다. 지금도 중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즉 미국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제가 투자협정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과 기술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말은 부동산인데 같은 부동산인데 네.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보다 더 돈이 빠르게 회전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에요. 과학과 기술 싸움을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내가 지분을 확실히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 투자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돈 태우고 할 테니까 비켜 부동산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돈 여기다가 한 5조 태우면은 승수 효과로 11조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테슬라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가고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고 뭐 좋죠. 경기 돌아가죠. 근데 중국에서는 간첩 혐의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이래 버리니까 또 파산법이 약해요 아직은 중국이. 파산법이. 예. 중국은 지금 신규 아파트 네. 미분양 물량을 앞으로 30년 동안 팔아도 다 못 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 미분양 물량만큼 또 짓고 있어요.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60년, 100년을 팔아야지 팔 수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정책상으로서 상당히 그 실책을 많이 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 정책과 어떤 통화 정책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리려 그러면 시장부터 열어서 투자가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 돈을 굴리면서 재정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도 하고 통화 정책으로는 금리를 낮춰서 다시 유효 수요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맛을 78년도 시장 개방했으니까 이제 한 50년 지났는데 예. 50년 지난 역사 속에서는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는 거고. 자꾸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이야기 드리고 일본 경제 말씀을 드릴 때 쟤는 쟤고 쟤는 쟤고 따로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특히 중국 경제 말씀을 드릴 때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둔화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일본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직장인들 임금이 조금씩 오른답니다. 일본에. 그동안 안 올랐거든요. 안 올랐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나라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 금리 이야기해야 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수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금리 이야기를 하면 중앙은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일본 중앙은행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많이 하시네요. 예. 역시. 그러면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본의 채권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65%라고 하니까 그 말은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미죠. 그렇죠. 일본도 돈이 없는 거예요. 1995년도에 버블이 꺼져버리고 난 다음에 예. 돈을 막 찍어냈어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해외에서 자 우리 일본 채권입니다. 돈 좀 주세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발행한 게 좀 빚 아닙니까? 빚이죠. 예. 그게 265%라고요. 근데 거기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예. 채권에는 금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빚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경우에는 일본 엔화가 160에서 200엔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걸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일본이 부동산이 완전히 그렇게 꺼져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뭐 몇 조를 가졌던 부자가 지하철에서 노숙을 해요. 그 정도로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이 몇 조가 다 자기 돈 현금으로 산 거라면 노숙을 안 할 거예요. 거의가 빚으로 그 자산을 이뤘는데 그 빚이 어느 날 이제 다 무너지니까 노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고, 근데 지금 한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부동산 불패를 믿는 심리들이 거의 90몇 %예요.
이거를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그러면 과연 일본이나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약 40% 하락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40% 하락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동산 전문가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몇 퍼센트 하락했을까?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주식하지 말고 해외 주식 하시라고 제가 한 3, 4년부터 막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연금도 애플 샀으면은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걱정도 안 할 낀데 애플 안 사고 삼성전 사는 거는 그 이야기,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예. 만약에 우리 표 선생님이 미국에서 애플 주식을 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외환위기가 나면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떨어진 자산을 사고 싶으시겠어요? 안 사고 싶으시겠어요? 사고 싶죠. 왜냐면, 그렇죠. 예, 왜냐면 거기서는 비싸게 이걸 팔아가지고 한국 들어오니까 가격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건 내가 이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잖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이유도 일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각 개인이 부를 축적해서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놨다가 국내에서 꺼지게 되면 아까 중국도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일본도 해외 투자가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일본 중앙은행이 뿌려가지고 빚을 져가 지금 저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데 유동성 문제인데 그 유동성을 국민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 만약 내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밖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팔아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터지는 부분이 어딘가 금융회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본 금융회사가 망했나? 중국 금융회사가 망했나? 미국 금융회사가 망했었나? 미국 금융회사 망했어요. 미국 금융회사 얼마 전에 많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일본 금융사들 망했나? 95년도에 버블 터졌을 때 망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망한가? 망했을까? 97년도에 망했죠. 망했죠. 5대 은행으로 확 예, 줄었죠. 예. 그럼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보이나? 보이죠. 보이죠. 제일 먼저 롯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기업 그다음에 이번에 이 계엄 터지니까 그 다음 날 기업들이 유동성 긴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까 구조조정 문제 말씀을 하셨길래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는 아주 아이싱이 되기 시작해요.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예. 그럼 소득 줄죠. 지출 줄죠. 그럼 부동산 부분에서 믿고 있던 게 10% 빠졌다, 20% 빠졌다.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개인 사업 소득자들이 근로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예. 1146만 건이 신고가 됐대요. 그분들 중에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글쎄요, 이거 얼마나 돼요? 75%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붕괴된 거를 떠나서 뭐가 나오죠? 갖고 있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20% 떨어져 있을 때 팔아야지 그래도 80%라도 건지잖아요. 예. 더 기다렸다가 40% 떨어지면 60%밖에 못 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 빚이 100%인데 40%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에서 우는 분들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은 한 25, 7이 되면 예. 내복 사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예. 월급 다 타고. 취직했다고. 지금은 30세 초반이죠. 인풋을 해서 아웃풋 나오는 게 한 6년, 5년 늦어졌죠. 예. 그 다음에 65세를 정년으로 쳐도 65세 정년으로 나오면 30년 동안 예. 35세에서 65세까지 30년 동안 일한 총 소득을 예. 계산하고 예.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다 계산해서 예.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예. 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65세 은퇴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줄 혹시 추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와, 지금 무서운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예. 지금 겁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는 예. 결혼 생활을 하시고 자녀 2분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맞벌이가 아닌 그러니까 홀벌이죠. 현금 1억 원에 집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 집도 어디 집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또. 다르죠. 다른데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집.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약 7억 원, 지방은 뭐 한 4억 원 정도. 자녀 2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겠죠. 그렇죠. 30세 직장 가지고 34, 5세에 결혼하니까 65세 때 은퇴를 하시면 아직 자녀분들은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하고.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지금은 부모 거지만.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쓸 수가 없죠. 예. 자기는 얼마 들고 있다고 1억. 1억. 근데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은 30년 넘죠. 예. 그럼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으시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3억 집을 맡기면 월 200만 원씩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예. 자녀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자녀들은 이 비싸진 집을 또 어떻게 사요? 취직도 안 되고. 부모님이 서포트 안 해주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총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고백도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소위 연예인 분들 중에서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강남에 150 주고 빌딩을 샀는데 대박 600억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기사 쓰는 기자분들이 있으면 진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빠따 한 50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런 기사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소소한 정보를 해서 알려주는 건 좋겠지만 너무 위화감도 생길 뿐더러 그리고 그 투자된 내용이 투자를 성공했다, 부동산 사면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의 개념을 가지고 쓴 기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미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아, 좋은 말씀 하셨어요. 미래형이죠. 이제 그래서 미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지금 상태가 중국과 일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확률이. 예, 제가 그거 여쭤봤죠. 예, 상당히 지금 높아 보여요.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 데다가 저금리 택도 없죠. 경기 안 좋아지죠. 정치적 불확실성 더 커지죠. 트럼프는 돈 더 받아내겠다고 난리죠. 중국 경제 어렵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그동안 35년 동안 꽃감 빼먹듯이 빼먹었다면 이제는 가게가 빼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가 빼먹으려고 보니까 내 부채가 2,700조야? 기업 부채가 2,600조야? 정부 부채가 1,500조야? 세상에나 국가 부채가 7,000조네? 가만있어 봐. 7,000조면은 아유 내 부채만 해도 복잡하니까 기업 부채, 국가 부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좋은데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국가 부채, 기업 부채도 내가 갚아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당연하죠. 세금으로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수협, 축협 하는 일인 금융기관들을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예. 시행 시공하는 분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이 대동강물 그냥 공짜로 퍼다 파는 것처럼 날로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내 돈 진짜 한 푼도 안 들이고 사고 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시행 시공하면은 보통 건물 20층짜리 지으면은 한 500억에서 600억 남는단 말입니다. 예. 그 주주들끼리 논아 먹어도 개인당 100억, 200억은 쉽게 가져가요. 그럼 이분들이 그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또 계속 해요. 또 가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소위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공정과 공평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 개인은 이게 옳은 것이면 또 옳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렇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면 우리 편생님처럼 자기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 놓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좀 열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도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중국이 왜? 일본 부동산은 또 왜? 유럽은 왜? 미국 가서 땅 사면 어떨까? 지금 미국 땅값 많이 떨어졌다는데 뭐 5천억짜리가 150만 원 한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저는 우리 미래의 젊은 분들은 더 많은 좋은 생각들,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아, 우리 박사님의 그 말씀이 제가 사실 요즘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20몇 년 동안 이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뭔가 변신을 통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저는 스스로 했는데 가끔 댓글에 개그맨인 네가 뭘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러면 농부의 아들은 평생 농부만 해야 되고 한 번 농사 지으면 걔는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렇게 변신하고 공부해라 하자 같이 하자 저도 부족하니까 더 훌륭하신 그 전문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얘기 들으면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 제 그런 포지션에 대한 본심을 박사님께서는 표현호가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네, 열심히. 힘든 게 아니고 열심히.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 박사님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표현호 채널의 진짜 찐 구독자님들, 우리 곽수종 박사님 오늘 설명 잘해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